시작하기 전에 일단 책을 볼까요, 우리? 책을 펴봅시다. 책을 펴서 맨 앞장을 보시면 이제 깜찍하게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비문학 특강의 목적은 비문학을 잘 해보자가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비문학을 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경제고요.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경제 비문학을 만났을 때 좀 덜 쫄고 이제 보기 문제를 날로 먹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초점은 지문을 읽고 뭔가를 해석해서 같이 해보자 이거보다는 비문학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내가 어떤 종류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주제가 경제고 경제를 가장 먼저 고른 이유는 경제만큼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유용한 주제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주제는 배경 지식이 있어도 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뜨거운 공기가 뭐 위로 가고 차가운 게 아래로 간다. 요 정도 안다고 해서 우리 과학 비문학 푸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는 기본적인 틀이라도 알고 있으면 훨씬 비문학을 풀 때 편해요. 왜냐하면 생각의 틀이 잡히면 가장 편한 게 경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를 오늘 주제로 정했고 다음 주는 아마도 법 혹은 사회를 주제로 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제일 무섭잖아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조금 그 무서움을 털고 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이제 와다다닥 짚어줄 거예요. 비문학에 그래도 좀 주제로 뜨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하는 거는 이제 다 응용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아마 비문학에 나오면 설명이 다 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듣지 마시고 이해되는 건 이해하시고 안 되는 건 흘리시고 이해가 더 필요하신 건 끝나고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의 큰 주제는 소비자 선택과 무역이다 라고 봐야 하는데 이 강의를 원래 사실 강의의 대상이 2학년이에요. 2학년 친구들. 왜냐하면 2학년 친구들은 아마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그래도 대충 봤을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이대가 섞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내용도 조금 쭉쭉쭉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소비자 선택 보고 잠깐 쉬었다가 무역을 할 건데 만약에 흐름이 너무 빠르거나 내 뇌가 감당 못한다. 그럼 중간에 꼭 얘기하세요. 멈출게요. 알겠죠? 봅시다. 일단은 첫 페이지 보시면 앞에 제가 비문학에 나오는 유형들을 정리를 그래도 대충 해놨는데 경제 비문학 이렇게 정리는 해놨지만 사실 거의 주제가 되게 한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과학이나 기술은 막 아무거나 나오잖아요. 메타버스 유행하면 메타버스 나오고 막 이것저것 나오는데 경제는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면 깊은 수준의 이해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수요와 공급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뭐 잉여나 최고나 최저 가격제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환율, 탄력성 이건데 소비자 선택인데 오늘 다룰 요 주제인데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으실 때 내용을 이해하시되 이제 경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말은 비문학 특강인데 배경지식 특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앞장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 하나가 나와 있는데 얘를 가지고 경제에서 사용하는 그래프가 어떤 앤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일단 보시면 여러분이 수학책에서 보시는 그래프랑 조금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
축이 달라요. 축이 달라요. 그래서 경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진짜 물건이 있고 그걸 사는 애가 있고 파는 애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중요한 게 있죠? 당연한 구조가 있어. 자, 우리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멋진 말로 물건을 수요하는 사람과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여기겠죠. 우리가 물건을 팔진 않으니까. 그래서 경제 지문을 읽으실 때 뭔가 너무 이해가 안 되면 공급 말고 수요 쪽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럼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예시를 볼 때도. 그러면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대. 그럼 당연히 물건이 있겠죠. 중간에서 파는 물건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물건을 주고 뭘 받냐면 돈을 받아요. 그렇죠? 요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게 위에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물건이 있죠. 근데 물건을 얼마나 팔 거냐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반영되어 있는 게 여러분이 흔히 하시는 X축 있죠. 가로축. 거기에는 우리가 거래할 물건의 양이 나와 있어요. 항상. 그리고 물건을 거래할 때 이용되는 물건의 돈, 가격. 가격은 세로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 안에 있는 직선도 이거 근데 많이 봤죠? 많이 봤죠? 그래도 봤겠지. 사회 시간에 좀 보지 않았어요? 한번 기억을 약간 되살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경제는 어려우면 수요부터 보시면 돼요. 우리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야. 그쵸?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물건의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안 사고 싶겠죠? 당연히 안 사고 싶을 거야. 물건이 비싸니까. 그쵸? 그래서 수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의 가격하고 물건의 거래하는 양이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경제에서는 이런 뭔가 비례반비례 이런 관계 되게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XY 그래프에서 반비례하면 어떻게 그려요? 기울기가 음수잖아. 이렇게 그리잖아. 그쵸? 그래서 수요자라고 붙어있는 이 그래프가 내려가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쵸? 약간 이런 방법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막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올라.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다 팔고 싶겠죠? 그쵸?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의 가격이랑 물건의 양이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모양의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모양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기본이죠? 우리 아는 내용이죠? 그쵸? 아는 내용이었겠지? 그쵸?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린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경제 지문을 보면서 무슨 그래프가 나오던지 간에 지금 제가 해드린 것처럼 그래프를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그래프에서 주어져 있는 축에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 축에 있는 게 주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축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요 그래프가 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걸 위주로 생각하시면 경제 푸실 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안다가 오겠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요게 맨 위에 적혀져 있는 총 수요, 총 공급 그 내용이 요게 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 만나는 점에서 뭔가 어쩌고 저쩌고 된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 선은 뭘 의미하냐면 수요자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올라가는 건 공급자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 둘이 의견이 짝짝꿍이 맞아야 물건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 의견이 맞는 지점이 여기인 거고 이게 그 경제 비문학에서 지겹게 나오는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그 균형이라는 거는 다른 게 없고 파는 애랑 사는 애랑 생각이 맞는 지점. 이 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옆에 나와 있는 뭐 잉여나 탄력이나 최저 최고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 지문까지 봐야 해서 여기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것도 경제 주제로 많이 뜨는 거거든요. 잉여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시는 거 따로 물어보셔도 돼요. 언제든지 웰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잉여라는 주제 하나 나와 있고요. 옆에 페이지 또 넘어오시면 다른 주제 하나 또 나와 있죠. 최저랑 최고 가격제 나와 있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탄력성 있습니다. 옆 페이지 넘어가시면 뒷페이지 보시면 탄력성이라고 해서 되게 엄청나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탄력성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 교재를 내다 버리지 말고 집에 뒀다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든지 학교 시험을 대비하든지 경제 비문학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나왔을 때 이거 참고해서 보시라고 일부러 다 제가 적은 거거든요. 혹시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두시고 약간 개념서처럼 그냥 하나 킵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자, 오늘의 주제로 가봅시다. 오늘의 주제. 시작이 어디냐면 5페이지부터 시작이에요. 5페이지. 시간이 11시잖아요. 11시. 아침 드셨어요? 밥 다 드셨습니까? 다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혹시 이제 듣다가 졸까봐 오늘 강의할 내용에 제가 설명을 안 적었어요. 보면서 적으시라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뭐 이것저것 쓰면 그래도 조금씩 끄적거려 놓으세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지문 볼 때도 편하니까. 알겠죠? 잘 들어봅시다. 일단 가장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무차별 곡선과 한계 대체율이라는 건데 이건 아예 생소할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공평하게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 거라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주제고 나도 모르는 주제고 다 같이 모르는 주제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냐면 얘네 둘은 전부 누구랑 관련된 거냐? 얘는 전부 소비자랑 관련된 거예요. 소비자. 그래서 여기서 공급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딱 소비자의 입장만 볼 거니까. 그리고 소비자가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뭔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게 여러분 그 기회비용 하셨죠? 약간 하시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에서 보통 많이 경제를 때려치시던데 그거랑 관련된 겁니다. 관련된 거고 오늘 볼 거는 소비자가 그럼 대체 왜 이걸 사냐를 볼 겁니다. 그럼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요 주제가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빈출되는 주제는 아닌데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 내가 이해했다. 웬만한 경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가장 어려운 주제라서 오늘 골라봤어요. 혼자 하기 어려워서.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소비자 예산 제약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소비자 예산 제약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말뜻을 잘 뜯어보시면 돼요. 비문학에 나오는 용어들 있죠. 그런 거 너무 흘려서 그냥 A, B, C 정도로 취급하지 말고 특히 이런 한자 들어가 있는 단어는 한자 무슨 뜻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소비자랑 관련된 선인 거예요. 그쵸? 일단 첫 번째 소비자랑 관련된 선이야. 그리고 소비자의 예산과 관련된 선이래요. 우리 예산 많이 들어봤죠? 요즘 용돈기 입장 안 쓰겠지만 전 초등학교 때 용돈기 입장 아주 열심히 썼거든요. 뭐라 그러지? 약간 조그만 수첩에다가 이제 내가 뭐 엄마한테 용돈을 1,000원 받았으니까 200원 떡볶이 사 먹었고 300원 뽑기에 먹었고 뭐 200원 모두 빌려주고 이런 거 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걸 예산이라고 불러요. 경제에서는. 그거에 대한 제약이 있대요. 제약식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부등식 많이 푸시죠? 부등식 같은 거 푸시죠? 그럼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조건 같은 거 제약식이라고 많이 안 쓰시나요? 아무튼 요 식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계를 나타내주는 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용어만 보고도 뭐 대충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그래프가 지문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따가 풀 지문에 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실제로 비문학에 나오기도 하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 지문의 내용을 몰라요. 그쵸? 지문의 내용 전혀 모르죠?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비문학에서 만약에 그래프가 나왔다. 뭐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했냐면 축부터 보는 게 좋아요. 그쵸? 축부터 보는 게 좋아요. 여기는 피자의 수량이래. 그쵸? 그리고 여기는 콜라의 수량이래. 그쵸? 그럼 아까 본 그래프랑 다르다. 그쵸? 그럼 이건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랑 뭔가 달라. 왜냐하면 아까는 여기가 개수였고 위에가 가격이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지금은 둘 다 개수로 바뀌었어. 그쵸? 그러면 우리가 뭔가 아는 거랑 다른 지점이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지문에서 이 내용을 찾던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뭔가랑 맞는지 매칭을 시켜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거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봅시다. 콜라의 가격이 1원이에요. 예시를 들어서. 그리고 피자 가격이 5원이라고 칩시다. 얘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거기 때문에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는 이 돈을 주고 사야 돼. 그쵸? 그랬을 때 내가 용돈을 500원 받는다고 칩시다. 500원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이 500원을 가지고 콜라든 피자든 다 살 거야. 무조건. 그게 조건이에요. 예산 제약선에서는 내가 돈을 전부 다 써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의 조합을 나타낸 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용돈이 500원인데 콜라를 다 살 거야. 그럼 콜라 500개까지 살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여기다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왜 이 점이 찍히는지? 괜찮죠? 그럼 거꾸로 용돈이 500원인데 내가 피자를 다 살 거야. 그럼 피자를 100개 살 수 있잖아요. 콜라는 500개 살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여기 끝에 여기가 찍히는 거예요. 피자 100개, 콜라 빵개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죠? 또 들을만 하죠? 그래서 내가 이 5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이 콜라와 피자의 조합을 계산한 거야. 순서상 알죠? 순서상. 그 순서상을 다 계산해서 여기다 다 찍어봤더니 이런 선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선을 예산 제약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산 제약선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탈탈 털어서 이 물건을 싹 다 샀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조합을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뭔가의 응용을 해본다고 칩시다. 만약에 내 용돈이 올랐어. 1,000원으로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콜라를 1,000개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찍혀. 피자를 몇 개 살 수 있냐? 200개 살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어디 찍혀? 둘이 이어. 이렇게 이어. 그러면 직선이 움직이겠죠? 그쵸? 그래서 경제에서는 항상 이 직선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게 어떨 때 움직이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쵸? 그럼 우리 예산 제약선 뭔지 대충 이해되시죠? 뭔가 대충은 감이 잡히죠? 그쵸? 그럼 거꾸로 용돈이 줄었네. 용돈이 300원이 됐어. 그러면 예산 제약선은 어떻게 되냐면 안으로 움직이겠지. 이해되죠? 괜찮죠? 이게 예산 제약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게 예산 제약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무차별 곡선과 한계 대체율인데 방금 우리가 한 예산 제약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비자 효용 함수라는 게 있는데 자, 기회비용 다들 들어봤죠? 그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소비자가 뭔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뭘 고려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이거를 사잖아요? 그럼 사면 내가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우리는 효용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효용? 내가 얻는 만족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효용하고 내가 사용하는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커야 될까? 효용이 커야겠지.
그쵸? 그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이 예산제약선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들어가요. 괜찮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니까 비용에 들어가요. 그럼 우린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요걸 봐야 돼. 그쵸? 물건을 사서 좋은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거랑 관련된 게 요겁니다. 소비자 효용함수. 소비자 효용함수의 설명을 보시면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들로 인해서 얻는 효용을 나타낸 함수래. 근데 요런 그래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 않아요? 축이 3개야. 그쵸? 기하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기하하면 이런 거 보는데 축이 3개잖아요. 이런 거 비문학에 낼 수 있을까? 낼 수 있어. 이거 비문학에 나온 그래프예요. 다. 신기하죠? 별게 다 나오죠? 근데 비문학에서는 얘를 정확하게 뭔지 이해하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근데 알면 편해요. 이따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뜻이다라고 봐야 되냐면 아까 위에 축에 콜라랑 피자 있었죠? 제가 이거랑 맞추려고 여기도 콜라랑 피자를 바꿔놨어요. 예를 들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래프잖아요. 여러분이 수학을 싫어하는 건 알지만 알면 좋잖아. 그쵸? 써볼게요. 써볼게요. 자, 이 상황을 만약에 내가 수학적으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콜라랑 피자를 다 샀어. 그랬더니 500원이야. 이런 식인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 500원이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요 콜라 앞에다가 예를 들면 요렇게 만약에 숫자를 붙이면 요 그래프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예산제약선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변수가 뭐냐면 좀 더 수학 시간 되는 거 변수가 콜라랑 피자입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효용함수 보시면 축이 3개죠?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변수 몇 개? 3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콜라 여기 있고 피자 여기 있고 뭔지 몰라. 그쵸? 뭔지 몰라. 효용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 등장한 변수 3개예요. 3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효용함수를 그냥 대충 U라고 쓸게요. 여기에 콜라랑 피자에 뭔가 개수 조합을 넣잖아요? 그럼 내가 얻는 효용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A에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A에 점 찍혀 있죠? A에서 수직선을 내렸어. 그럼 B거든요? B에 콜라랑 피자를 몇 개씩 샀냐면 콜라가 5개, 그쵸? 피자가 3개 산 거예요. 괜찮죠? 피자가 3개 산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효용함수에다 넣잖아요? 효용 넣잖아요? 이 사람은 아마도 콜라 5개랑 피자 3개를 사면 올라갔더니 효용이 9예요. 그러면 9만큼 행복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라랑 피자가 있는 요 평면에서 한 점을 골라요. 한 점을 골라요. 그리고 그 점에 해당하는 거를 함수에 넣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 나와요. 요게 효용함수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효용함수는 당연히 얘랑 관련된 거겠죠? 그쵸?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비용도 찾았어, 효용도 찾았어. 둘이 비교하면 끝나요. 오케이? 비교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자, 아까 그 그래프 소비랑 공급이랑 만났어. 여기서 거래할 거야. 와, 좋아. 이러고 한다고 했잖아요. 뭐든지 비교하려면 한 평면에 있어야 돼. 괜찮죠?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에서의 축은 피자랑 콜라고 효용에서의 축은 콜라랑 피자랑 효용이야.
뭘 하면 딱 좋을까? 얘를 없애면 딱 좋아. 이해돼요? 이 효용을 없애버리면 얘네들이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아주 먼 길 오신 거예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효용함수가 뭐냐면 콜라랑 피자랑의 조합을 넣었더니 효용이 뿅 하고 나와 라고 했잖아요. 그쵸? 요 값을 고정한 거예요. 특정 값으로. 그러면 효용이 예를 들면 9라고 고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여기 9죠? 여길 자르는 거야. 그래서 이 단면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단면을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9라는 거를 평면을 댕강 자른 다음에 얘를 위에서 보면 여기에 모양상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약간 U자로. 이해되죠? 괜찮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효용을 고정해놨다는 게 그 효용함수를 자른 거야. 단면을 잘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랑 피자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렇게 생깁니다. 괜찮죠? 어려운가? 괜찮죠? 그래서 이게 무차별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무차별 곡선의 효용값은 항상 정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무차별 곡선 움직일 수 있을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생각을 좀 전환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 예산식에서 직선이 움직이는 경우 돈을 더 많이 받아요. 돈을 더 적게 받아요. 이거였죠. 무차별 곡선에서 곡선이 움직일 거래. 그러면 잘리는 효용의 값을 바꾸면 돼요. 그럼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커졌다고 칩시다. 효용의 크기가 커졌어. 10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곡선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결과부터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해.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많아. 그쵸? 그래서 더 많이 사면 더 많이 살수록 행복해. 당연하죠? B에서 예를 들면 콜라 3개, 피자 3개를 샀다고 칩시다. 이 곡선 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조건 사는 개수가 커져요. 이해되죠? 그럼 당연히 난 더 행복해. 그래서 효용이 커지면 무차별 곡선은 움직일 거야. 이해되죠? 그죠? 그럼 거꾸로 효용이 작아졌대. 내가 느끼는 행복이 작아졌어. 그럼 당연히 밑으로 오겠죠. 요게 무차별 곡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따 지문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약간 장담해.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렵다 해서 좀 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겁준 거 치고는 괜찮지 않은가? 아무튼 그래서 요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동만 할 거예요. 그 평행이동이라고 하죠. 왔다리 갔다리 이동만 할 겁니다. 이게 무차별 곡선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의미하는 게 소비자의 효용. 제약선이 의미하는 게 비용. 둘이 비교할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그럼 여러분이 보시는 보기 적용 문제에 나오는 풀기 싫게 생긴 그래프가 생겨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축을 우리는 통일하기 위해서 콜라랑 피자라고 볼게요. 봅시다. 자, 소비자의 예산 제약선은 정해져 있어요. 왜? 내가 버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내가 물건을 더 사고 싶다고 해서 어딘가에서 돈이 뿅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건을 안 사고 싶다고 해서 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 제약선은.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 제약선은 고정이에요. 예산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고정시켜 놓고 볼 건데요. 위에 보시면 얘는 효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다 왔어. 여기까지는 끝이야. 예를 들면 요렇게 곡선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예산 제약선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선 위에 있는 물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 그쵸? 우리가 살 수 있는 조합을 끊어놓은 거니까 살 수 있어. 여기 밑에 있는 물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 우리의 한계보다 적기 때문에 살 수 있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물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 이해되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거 살 수 없어. 자, 무차별 곡선이 여기 있어요. 빨간색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물건을 샀어. 내가 얻는 효용 8. 야, 요 위에 거랑 똑같이 볼 거예요. 8. 내가 여기서 물건을 샀어. 내가 얻는 효용 8. 여기서 물건을 샀어. 8. 이해되시죠? 이 곡선상에선 어디서 물건을 사든지 효용이 8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튀어나갔어. 이 제약선하고 만나지 않게 튀어나갔어. 그럼 여기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 그럼 얘는 나한테 필요가 없는 선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접해야 돼요. 이해되죠? 약간 수학자 된 것 같아. 접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곡선을 점점 키우다가 딱 접하는 지점, 여기까지만 할 거고, 이 지점이 뭐냐면 소비자가 선택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 한 80% 정도까지는 다들 이해를 한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서 접하는 점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좀 꽤나 이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접하는 건 중요해요. 언제나, 항상, always.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쵸? 경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접하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이 이루어지는 이유, 효용이 최대라서 그런 거예요. 어디 한해서? 내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최대이기 때문에 저 점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보기 적용 문제에서 이 그래프를 보잖아요.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계 대체율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얘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나오니까 간단하게 볼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요 무차별 곡선 있죠? 이걸 기울기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 우리 기울기 많이 구해봤죠? 기울기 많이 구해봤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설명돼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영어긴 한데 숫자만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우리 이거 지금까지 열심히 본 무차별 곡선이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 기울기를 구하고 싶대. 우리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자, 이렇게 생겼어. 뭐 마이너스 x래.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할 건 점에서의 기울기만 볼 거예요. 안 그러면 미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미분을 비문학에서 다루려면 미분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지문에서. 그럼 무한대로 보낸 거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행히도 이 어려운 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다룰 건 오로지 점에서 점으로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울기 구하면 이미 알아. 어떻게 구해요? 여기 y잖아. 우리 흔히 아는 걸로 구하시면 돼요. 여기 x잖아. 그쵸? 하나 구해봅시다. a에서 b로의 한계 대체율을 구하래. y의 변화야. 괜찮죠? 여기서 여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하시면 돼요. 또 궁금하시면 다른 점 가지고 해보고 옆에 거랑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가 중요해요. 뭘 의미하냐. 대체 우리가 이 기울기를 왜 구해야만 하냐. 왜일까? 접하는 점을 구할 거라며.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이제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곡선상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딱 점에서 만나는 이 순간의 기울기가 이 제약선이랑 뭐 기울기가 어쩌저쩌 한다 이런 건데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다행히 한계 대체율이 의미하는 거 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하나의 재화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나머지 재화의 양이래요. 방금 요걸 가지고 예시를 드렸으니까 요거 가지고 봅시다. 자, A가 몇 콤마 몇이야? A가 20 콤마 60이죠. B가 30인가? B가 20 콤마 60이네요. 뭐야? 10 60. 20 40. 요렇게죠.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여기로 10개가 많아졌죠. 근데 여기서 여기로 20개가 적어졌어. 이해되죠?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콜라고 피자라고 쳐요. 그러면 콜라 10개랑 피자 20개랑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야. 신기하죠? 신기하지?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봤을걸?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쵸?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꾸로 내가 콜라가 3개가 필요해. 그럼 피자를 몇 개 줘야 될까? 6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을 이 점에서 우리가 구했잖아. 근데 몇이 나왔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기억나죠?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한계 대체율을 쓸 때 무조건 절대값을 씌울 거야. 왜냐하면 한계 대체율이 플러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 그쵸? 이 곡선상에서는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얘는 그냥 뭐 2라고 봅시다. 예를 들면 한계 대체율이 2야. 그럼 뭘 의미하냐면 콜라 1개를 얻으려면 피자 2개를 줘버려야 돼. 한계 대체율이 의미하는 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계 대체율이 조금 더 어려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계 대체율을 교환할 때 요 비율이다까지 이해되셨으면 아주 장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지니어스, 천재이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 이제 봐야 하는 배경 지식이 끝났고요. 얘를 가지고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볼 겁니다. 짜잔. 짜잔. 한번 제가 어떻게 푸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하기 전에 혹시 궁금하다. 모르겠다. 점검을 해보자. 나는 한 80%는 이해했다. 있으세요? 나 80%는 이해했다. 다들 약간 부끄러운가? 나는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겠지. 100% 이해했다 안 되겠지? 그냥 대충 약간 조그맣게 끄덕거려라도 주시면 안 돼요? 나는 80%는 이해했다. 나는 뭔 소리인지 조금은 알겠다. 그쵸? 난 전혀 모르겠다.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만족스러워. 봅시다. 자, 제가 지문을 읽을 건데 여러분은 이제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무차별 곡선 뭔지 알잖아요. 예산제약선 뭔지 알잖아요. 둘이 만나는 점에서 선택하는 거 알잖아요. 그걸 안다는 가정하에 읽어볼게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은 소득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예산제약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소비자들의 최적 선택은 주어진 금액 안에서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래요. 자, 주어진 금액 안에서 예산제약선, 최대의 만족감, 무차별 곡선. 이 얘기 하겠구나. 할 수 있겠죠? 옆에 문제 봤더니 뭔지 몰라. 그리고 예시가 있어. 사례가 있어. 근데 한계 대체율이 어쩌구래? 그럼 이거 문제 나오겠죠?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볼 겁니다. 그렇구나 했어요. 편의상 소비자가 X제랑 Y제라는 두 상품만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구입하는 두 상품의 수량적인 구성을 상품 조합이라고 한대요.
제가 말했죠. 이거 내용을 알아도 지문 읽잖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좀 꽉 있기 때문에 경제 지문은. 쉽게 말하면 요 상품 조합이 우리 아까 봤던 콜라 몇 개, 피자 몇 개, 요거 말하는 거예요. 조합. 다음 표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J와 YJ의 상품 조합들을 나타낸 거래요.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무차별 곡선 위에 점인지 이해되세요?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조합들인 거니까 얘네는 전부 어떤 요 꼬라지로 생긴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괜찮죠? 그렇구나. 위 표의 각 조합 구성을 보면 소비자는 XJ를 얻기 위해서 YJ의 소비량을 줄여서 동일한 만족감을 유지하고 있대요. 경제 지문을 읽을 때 글을 그렇구나 읽잖아요. 그럼 글을 다 읽었을 때 뭔 말인지 몰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글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글이 뭐냐면 이 표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진짜 그런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XJ를 얻기 위해서 YJ의 소비량을 줄였대. XJ를 얻기 위해서 YJ의 소비량을 줄였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알아. 그럼 이거 왜 그런지도 알죠? 이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꼬라지니까 반비례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소비자가 XJ 소비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감소되는 YJ의 양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에서는 한계 대체율을 뭐라고 보냐면 아까 그 비율 있죠? 2. 그래서 뭐 3개, 6개 그거 있죠? 그걸로 본 거예요. 한계 대체율을. 위 표에서 한계 대체율의 변화를 보겠대요. A, B, C, D, E로 이동해감에 따라서 XJ를 얻기 위해 감소해야 하는 YJ의 양이 같은 개수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4, 3, 2, 1로 줄어들고 있대요. 확인하세요. 하나 늘었죠? 하나 늘었죠? 하나 늘었죠? 하나 늘었어요? 근데 몇 개씩 줄어들 거냐면 여기서는 4개가 줄어들 거고 여기서 3개 줄어들 거고 2개 줄어들 거고 하나가 줄어든대요.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것은 어떤 상품의 보유량이 많으면 그 상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소비자의 경향을 보여준대. 이거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중요하지 않대. 비교해 봤는데 이게 많죠? 그쵸? 얘를 한 개 얻기 위해서 얘를 4개나 갖다 버리겠대.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X가 중요하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개수가 많으면 중요도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매치 시켜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즉, YJ가 많을 때는 XJ를 얻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YJ를 많이 내놓고 YJ가 적을 때는 XJ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 YJ를 적게 내놓는데 그래서 경제지문 읽으실 때 헷갈리는 이유, 같은 얘기를 여러 번 쓰는데 반대의 상황을 같이 놔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돌아와서 여길 다시 읽으면 뭔 소린지 몰라. 그쵸?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얘가 개수가 많아. 내다 버리는 개수가 많아. 얘가 더 중요해. 이게 단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적었잖아요. YJ가 많으면 XJ를 얻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YJ를 많이 넣고 이러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경제는 글을 읽었어.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 그럼 그거랑 관련한 내용을 너무 깊게 보시면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튼튼하게 잡고 그걸 중심으로 쭉 가셔야 돼요. 경제. 이와 같은 상품 교환 방식으로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상품 조합들을 가로축은 X의 양, 세로축은 Y의 양을 표시해서 연결하면 무차별 곡선이 된대요. 그러면 제발 그려봐. 제발 그려봐. 제발 그려봐요. 가로축이 X래. X. 세로축이 Y래. Y. 그리고 양을 표시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겠대. 대충 찍어볼 수 있겠죠. 1, 2, 3, 4, 5 해서 1, 2, 3, 4, 5 하면은 1, 2, 3, 4, 5 이렇게 찍히겠죠? 이거 연결하면 무차별 곡선이래.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봤더니 소비자는 한 무차별 곡선 상에선 같은 만족을 느낀대요. 아까 우리 한 얘기죠. 그런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이 여러 개 그려질 수 있대요. 아까 봤죠? 움직이는 거. 따라서 동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여러 무차별 곡선은 소비자의 다른 만족 수준을 나타낸대. 아까 봤죠? 움직이면 만족 수준 바뀌는 거.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소비가 많아질수록 만족 수준이 높아진대요. 자, 이런 얘기 나오면 제발 그려보세요. 제발. 그려보면 이해가 더 잘 돼. 자, 소비가 많아질수록 만족 수준이 높아져. 그래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무차별 곡선 중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무차별 곡선은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을 보여준대.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원점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어. 그러면 얘가 더 만족감이 높대. 그쵸?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그 효용 막 숫자 넣어가지고 멀어지죠? 많아지죠? 이걸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르고 글을 읽었다고 생각하면 엥?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에는 항상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한이 있대. 우리 본 거, 예산제약선. 소득의 제한 안에서 편의상 X제와 Y제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제와 Y제의 조합을 연결해내온 선분을 예산선이라고 한대.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을 수 있겠냐고요. 못 긋지. 경제가 그래서 어려워요. 약간 다 생략이 조금씩 돼 있어서. 따라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만족이 높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대요. 이러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소득의 변화랑 가격 변화에 따라서 최적점의 위치가 달라진대. 3학년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마지막 줄 때문에 나올 수 있어. 보기 적용에. 그러니까 내가 지문을 읽었을 때가 가장 머리가 쌩쌩할 때잖아요. 해봐요. 해봐. 예를 들면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 언제 달라지냐면 첫 번째, 소득의 변화가 생겨. 달라진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예산선이 여기였어요. 그럼 여기에 접하는 뭔가의 무차별 곡선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소득이 많아졌다고 칩시다. 소득이 많아지면 얘가 움직여. 기억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무차별 곡선도 새로 그어야겠지. 이해되죠? 괜찮죠? 소득이 적어져. 거꾸로겠죠? 내려가고 적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행복감이 커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소득의 변화에 따른 최적점의 위치 우리가 확인했어. 이해되시죠? 재화의 가격이 바뀌었대. 이건 우리 아까 안 했던 얘기인데 더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예산이 여기고 무차별 곡선이 뭐 여기였다고 칩시다. 재화의 가격이 바뀌었어. 그럼 뭐가 바뀌냐? 둘 다 바뀌어요. 짜증나죠? 네, 둘 다 바뀌어요.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선의 기울기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 안 되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알려주고 아니면 안 알려주게. 궁금해요? 대충 알려줄까? 자, 아까 누군가 끄덕거렸어. 내가 봤어. 누군가 끄덕거렸어. 자, 왜 바뀌냐면 무차별 곡선은 어차피 내가 사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른 효용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걔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거고. 예산선이 여기였다 칩시다. 우리 아까 500원 받았죠? 500원 받았죠? 여기 100개였고 여기가 500개였어요. 기억하시죠? 만약에 자, 기억 안 나. 여기 피자고 콜라였는데 이거의 가격이 1이고 이거의 가격이 5였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의 가격이 1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이 새로 찍히죠? 그대로 있죠? 예산선이 바뀝니다. 특히 기울기가.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바뀌면 이 선이 너무 직선이 아닌데? 이 선이 바뀌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 새로 만나겠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방금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알잖아? 그럼 이 지문을 안 읽어도 이 지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야. 신기하죠? 이게 배경 지식의 힘입니다, 여러분. 특히 경제에서 이게 되게 심해요. 커요. 그쵸?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봅시다.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보시면 가격이 변하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지점 달라진대. 우리 방금 봤죠? 맞아. 무차별 곡선에는 상품 조합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가 포함될 때. 맞죠? 걸리면 안 돼. 맞죠? 소비자들의 최적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을 고려해야 한대. 맞죠? 그래야지 예산선을 그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만날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4번 보시면 무차별 곡선은 소득의 제한 안에서 구입 가능한 x제와 y제의 조합을 나타냈대. 이게 땡이야. 왜냐면 소득의 제한은 어디랑 관련 있는 거냐면 예산선 이거랑 관련 있는 거지 무차별 곡선에서는 내가 얼마 버는지 안 궁금해. 기억나시죠? 그래서 땡. 5번 보시면 상품 조합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정도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이 여러 개래. 그럼 우리는 사실 이걸 지문을 안 읽어도 아는 거야.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이거 사례 적용 문제인데 얘도 풀 수 있어요. 자, x제가 볼펜, y제가 연필이래요. 한 무차별 곡선 안에서 그럼 그어 x제가 볼펜, y제가 연필인데 무차별 곡선이 있대요. 소비자가 볼펜 3개와 연필 8개를 살 때랑 볼펜 4개랑 연필 5개를 살 때 같은 만족감을 느낀대. 그럼 같은 선상 위에 있겠죠? 찍어봐요. 볼펜 3개, 볼펜 3개, 연필 8개. 여길 것 같고. 그쵸? 볼펜 4개, 연필 5개. 볼펜 4개, 연필 5개. 여기겠네요. 그리고 이때 볼펜의 소비가 3개에서 4개로 늘었대. 볼펜의 소비가 3개에서 4개로 늘었대. 그럼 뭐 할 것 같아? 한계 대체율 구하겠지. 숫자 하겠지. 그쵸?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 3이 된대. 럭키하게 줬어. 그쵸? 또한 같은 무차별 곡선 상에서 볼펜의 소비가 4개에서 5개로 바뀌면 한계 대체율은 3보다 작아진대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사이의 한계 대체율이 3이래. 그쵸? 여기 사이의 한계 대체율이 3보다 작대. 이 얘기죠. 자, 당연해. 왜 그러냐면 한계 대체율이 기울기인 거 알려줬죠. 기울기 끄어봐. 당연히 작지. 신기하죠? 당연히 작지. 이거는 당연히 작아요. 당연히 작고 만약에 내가 이걸 몰랐어. 지문을 처음 봤어. 그럼 뭘 통해서 봐야 되냐면 여기를 통해서 다시 봐야 돼요. 이해돼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한 개씩 줄었네. 줄어드는 양이 더 적네. 그럼 한계 대체율이 더 작아지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린 아니까 그냥 당연히 작겠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봅시다. 1번. 볼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볼펜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아진대요. 볼펜의 개수가 늘어나요. 늘어났죠.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아진대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 똑똑해. 역시 똑똑해. 한계 대체율이 낮아지잖아. 그쵸? 기억나요? 한계 대체율이 의미하는 거 뭐야? 볼펜 하나를 줄 거야. 내가 필요한 연필의 개수야. 그쵸? 근데 볼펜을 한 개씩 내다 버릴수록 내가 받는 연필의 개수가 작아. 그쵸? 그럼 중요도가 어떻게 돼? 중요도 떨어지겠지. 이해돼요? 왜냐면 내가 3개에서 4개일 때는 3개나 받을 수 있었어. 기억하죠? 기억나죠?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개에서 4개가 됐어. 그쵸? 그러면 8개에서 5개니까 3개를 내다 버렸잖아. 그쵸? 그거를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쵸? 근데 4개에서 5개가 될 때는 3보다 작대. 그럼 4개에서 5개가 될 때는 똑같이 하나를 줘도 3개보다 덜 받는데 그럼 당연히 덜 중요해지는 거지. 이해돼요? 네. 이거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예요. 적절한 거. 2번 보시면 볼펜과 연필을 살 때는 한계 대체율이 가장 작을 때 만족도가 제일 크대. 말 돼요? 안 돼. 안 돼. 만족도가 언제 작아? 만족도 우리 어떻게 판단해요? 기울기가 아니라 무차별 곡선의 위치. 여기보다는 여기가 만족도가 작다며. 그쵸?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랑 만족도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보자. 한계 대체율이 가장 작을 때 만족도가 제일 크대. 이거 맞는 거 고르는 거지? 봅시다. 얘는 일단 맞는 거 봤고 한계 대체율이 가장 작을 때 만족도가 가장 크다. 일단 얘는 킵합시다. 문제가 안 그래도 아까 이거 보다가 조금 이상해서 냅뒀는데 이게 지금 맞구나. 얘 땡이구나. 헷갈렸어. 땡. 3번 보시면 한계 대체율이 3보다 크대요. 그죠? 3보다 커요.
볼펜의 개수가 연필의 개수보다 더 많대.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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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펜의 개수가 연필의 개수보다 많대. 이해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볼펜의 개수가 연필의 개수보다 많대. 그럼 점이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지 않겠어? 이 조합상 오른쪽에 있어야 볼펜의 개수가 더 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계대체율 어떻게 돼요? 작아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쵸? 요거 말이 안 돼. 괜찮죠? 4번 보시면 한계대체율이 작아져요. 작아져. 연필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아져. 말 돼요? 한계대체율이 작아져. 그 의미가 아까 1번에서 뭐였냐면 볼펜의 중요도가 낮아진대. 그럼 거꾸로 연필의 중요도는 어때요? 상대적인 거니까 커지지 않을까? 4번이네. 이해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5번 보시면 볼펜과 연필로 조합된 무차별 곡선상에서 볼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한계대체율이 늘어난대. 볼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한계대체율 작아지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할만하죠? 할만하죠? 괜찮죠? 나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요? 난 지문을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풀 수 있어. 경제가 좀 이래요. 그래서 경제는 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면 계속 좀 힘들어. 경제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이렇게 깨잖아. 그럼 또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어. 그쵸?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가 아까 우리 봤던 요 그림 있는 거 안 보고 풀어봅시다. 지문을 또 안 보고 풀어볼 수 있어요. 이번에 고를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보시면 자 사과 5개, 배 6개를 사는 게 최적 선택이래. 봅시다. 최적 선택 어딜 것 같아요? 어디겠어? 여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최적 선택은 요 점일 거고 여기를 우리가 항상 경제에서 점이 맞나 균형입니다. 균형이에요. 소비자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우리의 균형 무차별 곡선 이런 식으로 불러요. 예산 제약선. 여기가 짱입니다. 오케이? 여기가 짱이에요. 1번 보시면 사과 5개. 이거 느낌상 6개일 것 같죠? 그 개수 세시면 6개입니다. 배 6개를 사는 게 최적 선택이래. 맞죠? 2번 보시면 사과 9개랑 배 3개. 사과 9개랑 배 3개 여기죠. 사과 1개랑 배 9개를 살 때 사과 1개랑 배 9개니까 여기. 살 때 만족도가 더 크대. 말 돼요? 안 돼. 똑같겠지? 그쵸? 안 돼. 같아. 3번 보시면 사과 5개랑 배 10개를 사거나 사과 5개랑 배 10개 여기죠. 그리고 사과 7개랑 배 7개를 산대요. 사과 7개랑 배 7개 여기죠. 만족도가 같대. 같아요? 같지?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있잖아. 이걸로 봐야겠다. 왔다 갔다 너무 힘들다. 같잖아. 그쵸? 그래서 3번 맞는 말이에요. 4번 보시면 사과 5개랑 배 6개를 사는 것보다 요거보다 사과 7개랑 배 7개 사과 7개랑 배 7개 만족도가 더 크대. 당연하죠. 무차별 곡선이 더 위에 있잖아. 만족도 더 크대. 당연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얘가 더 많이 샀잖아. 그쵸? 그러니까 더 행복하겠지. 5번 보시면 사과 5개랑 배 10개를 산대요. 사과 5개랑 배 10개 여기네요. 그리고 사과 9개랑 사과 9개랑 배 3개. 여기. 만족도가 얘가 더 작대요. 작지. 무차별 곡선이 더 밑에 있잖아. 얘가 더 작지. 그쵸? 5번도 맞아. 그럼 우리는 사실 지문을 안 읽고도 얘를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근거. 첫 번째, 축을 봤더니 둘 다 물건의 수량이야.
그거 중요해요. 둘 다 물건의 수량이야. 설명을 봤더니 예산선이 있어. 그럼 우리 방금 배운 거겠지. 그쵸? 꼬라지를 보니까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어. 둘이 만나. 100%입니다. 그럼 이걸로 푸시면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약간 오늘 수업의 목적은 내가 못 풀 것 같았던 걸 이런 식으로 푼다고 하는 걸 약간 보시라고 이런 수업을 기획해왔습니다. 어떻게 잘 먹혔나요? 어떻게 저희 목적이 달성되었나요? 모르겠어. 난 열심히 했어.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경제가 너무 막 어렵기만 하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요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머리가 좀 아프실 테니까 다음 주제는 이거보다 조금 쉽거든요? 조금 나아요. 일부러 어려운 걸 먼저 한 거라서 지금 7분이니까 한 뭐 얼마나 쉴까? 한 5분만 쉴까? 그냥 금방 할까? 나는 쉬고 싶다. 쉬어야 한다. 머리가 아프다. 있잖아. 왜 안 들어요? 있잖아. 있죠? 있지? 그럼 지금 7분이니까 15분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시간을 많이 주면 제가 랩을 해야 돼서 그럼 여러분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진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만 쉽시다. 5분만 쉬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드시고 그러고 합시다. 조금 쉬십시오.